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법 제7-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계품운송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계품운송계약 중에서 운송인의 책임제한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인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정액배상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송인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육상운송인과 같은 정액배상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운송물의 전부 멸실 또는 연착의 경우에는 인도 할날의 도착지 가격,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 손해배상액은 인도 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액배상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첫째, 도착지 가격에 의한 배상을 하고, 두 번째, 손해가 운송인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때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3.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운임 그 밖의 비용은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운송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이유에서 둔 규정으로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민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운송인이 경과실 및 그의 선원 그 밖에 선박 사용인의 주의 해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운송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운송인 책임제한 제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운송인 책임제한 제도는 개별적 책임제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1924년 헤이그 규칙 및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충실하게 받아들여서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운송인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인이 가망능력주의 의무나 운송물 관리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경우에 당해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 단위당 666.67 계산 단위의 금액과 중량 1kg당 2계산 단위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대로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책임 한도액과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상법상 운송인 책임 제한 제도에서는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 단위당 666.67 계산 단위의 금액과 중량 1kg당 2계산 단위의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했는데요. 이와 유사하게 항공협약, 또 철도협약, 도로협약, 국제복합운송협약, 함부르크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국제상업회의소 규칙에서 각각 운송인의 책임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표 9에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포장 및 선적 단위를 기준으로 책임 한도액을 정하고 있는데요. 즉 책임 제한의 기준이 되는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 단위가 무엇이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1. 컨테이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운송 용기가 운송물을 통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그러한 운송 용기에 내장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 단위의 수를 선화증권 그 밖에 운송계약을 입증하는 문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각 포장 또는 선적 단위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 단위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운송 용기 내의 운송물 전부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 단위로 보게 됩니다. 운송인이 아닌 자가 공급한 운송 용기 자체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용기를 별개의 포장 또는 선적 단위로 봅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포장이란 운송물의 보호 내진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반드시 운송물을 완전히 감싸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무엇이 포장에 해당하는지는 운송업계의 관습 내지는 사회 통념에 비춰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선화증권의 해석상 무엇이 책임 제한의 계산 단위가 되는 포장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화증권에 표시된 당사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선화증권의 대포장과 그 속의 소포장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포장 단위에 해당하는 소포장을 책임 제한의 계산 단위가 되는 포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포장의 수운안에 최소 포장 단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거기에 기재된 숫자를 결정적인 것으로 본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선화증권의 다른 난의 기재까지 모두 살펴 그중 최소 포장 단위에 해당하는 것을 당사자가 합의한 책임자 간의 계산 단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입니다. 대판이 2004년 7월 22일 선고 2002-44267 사건인데요. 포장의 기준, 즉 책임자의 기준이 되는 포장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판례이기도 하고 제가 당시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자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법은 제789조에 의해서 제787조 내지 제789조에 의한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당해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 단위당 500 계산 단위로 제한하되 그 포장 또는 선적 단위의 수와 관련하여서는 컨테이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운송 용기가 운송물을 통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그러한 운송 용기에 내장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 단위의 수를 선화증권 그 밖에 운송계약을 입증하는 문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각 포장 또는 선적 단위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 단위로 보고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운송 용기 내의 운송물 전부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 단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포장이란 운송물의 보호 내지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반드시 운송물을 완전히 감싸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구체적으로 무엇이 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운송업계의 관습 내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선화증권의 해석상 무엇이 책임자의 계산 단위가 되는 포장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화증권에 표시된 당사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선화증권의 대포장과 그 속의 소포장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포장 단위에 해당하는 소포장을 책임자의 계산 단위가 되는 포장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비록 포장의 수란에 최소 포장 단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거기에 기재된 숫자를 결정적인 것으로 본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선화증권의 다른 난의 기재까지 모두 살펴 그중 최소 포장 단위에 해당하는 것을 당사자가 합의한 책임자의 계산 단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포장의 수와 관련하여 선화증권에 said to contain 또는 said to be와 같은 유보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은 포장당 책임자의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이 사건 선화증권의 포장의 종류 및 화물의 내역란에 기재된 유니트는 운송물의 개체수를 세는 단위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포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 포장의 수란의 옆에 기재된 봉인번호란에 P/넘버 1에서 104 C 넘버 1에서 2496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P는 펠리트를 C는 종이상자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유니트의 숫자가 기재된 것은 당사자의 의사해석상 포장 즉 카튼의 숫자로 볼 수 있고 그 숫자 대신에 펠리트의 숫자가 컨테이너 또는 포장의 수란에 컨테이너의 수와 함께 병기 괄호 안에 되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재된 숫자를 다른 난의 기재보다 우선하여 결정적인 것으로 본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종이상자의 숫자가 최소 포장 단위로의 숫자로서 책임자의 계산 단위가 되면 영향이 없고 또한 종이상자의 숫자와 관련하여 said to be와 같은 유보 문구가 들어있다는 사정 역시 결론을 달리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산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MF의 1특별인출권 즉 SDR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국내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924년 헤이그 규칙은 포장당 100금파운드를 책임 한도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요즘도 대다수의 해운회사는 선화증권 뒷면 약관의 최고 약관을 통해서 헤이그 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책임자의 계산 단위인 금파운드의 해석을 두고 여러 나라에서 다투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1924년 헤이그 규칙 제정 당시 영국 주화법에 따른 금화의 금함유량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금화 100파운드의 가치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영국이나 뉴질랜드 같은 법원에서도 취하고 있는 태도인데요.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은 대판이 2001년 4월 27일 99-71528 사건인데 상법 제789조 2에 규정된 국제통화기금의 1특별 인출권에 해당하는 금액인 계산 단위를 국내 통화로 환산하는 시점에 관하여 상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바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입법 취지와 1978년 함부르크 규칙을 비롯한 관련 국제조약 및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실제 배상일이나 판결일 등을 국내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일로 삼고 있는 점,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서 공탁 지정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표된 환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법 규정에 의한 계산 단위를 소송상 국내 통화로 환산하는 시점은 실제 손해배상일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또 대법원이 2014년 6월 12일 선고 2012-106058 판결에서는 가 헤이그 규칙 제4조 제5항 제9조 제1무는 해상 운송인의 책임 제한액을 규정함에 있어 당시 영국 통화인 파운드를 사용하면서 이것을 금 가치에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는 헤이그 규칙 제정 당시 금본위를 채택하고 있던 영국의 통화를 금가치 표시의 기준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여기서의 파운드, 즉 파운드 스털링은 금화 파운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후 1931년 영국에서 파운드의 금태환이 정지됨으로써 그때까지의 파운드 스털링이라는 화폐 단위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헤이그 규칙 제4조 제5항의 파운드 스털링의 계산은 영국 주화법 1870년의 코이니지 액트인데요. 에서의 금화에 요구하는 금의 함량과 순도를 기준으로 그 가치가 정하여졌다. 이처럼 헤이그 규칙상의 100파운드 스털링을 금화 100파운드에 들어있는 금의 가치라고 보는 이상 이를 현재 영국의 명목상 화폐 단위인 100파운드의 가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화폐 단위로서 영화 파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헤이그 규칙의 제약국들은 헤이그 규칙 제9조 제2문에 따라 영화 파운드로 표시된 해상 운송인의 책임 제한액을 자국의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권리를 유보하고 있었는데 실제 각국의 물가의 상승으로 자국 통화로 환산한 책임 제한액들의 가치가 하락하여 더 이상 실제의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금액으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책임 제한액을 인상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 한도액을 인상할 필요에 따라 헤이그 비수비 규칙이 도입되었다는 사정을 근거로 헤이그 규칙 제4조 제5항의 100파운드 스털링이 영국화 100파운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헤이그 비수비 규칙은 헤이그 규칙상 해상 운송인의 책임 제한액이 1포장당 100파운드 가치의 금화라는 것을 전제로 해상 운송인의 책임 제한 기준을 푸엔카레 프랑으로 변경한 것이고 이 1푸엔카레 프랑은 순도 0.900의 금 65.5mg을 의미하므로 푸엔카레 프랑 역시 금화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 후 금의 국제적인 통화 가치로서의 역할이 쇠퇴하자 국제통화기금이 금조항에서 벗어나 고정된 가치를 가진 계산 단위로서 특별 인출권, 즉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를 창설하였고 이에 따라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개정하여 SDR을 해상 운송인의 책임 제한 기준으로 삼게 되었다. 이처럼 SDR이라는 계산 방식이 금화 기준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도입되었다는 점은 종래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 금화가 책임 제한액의 기준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88년 영국 법원이 더 로사 S 사건에서 헤이그 규칙 제4조 제5항에서의 100파운드 스털링은 금화 100파운드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이래 각국의 법원에서 동일한 취지의 판시를 하였는데 이러한 다른 나라 법원들의 해석론은 우리나라에서도 참작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위와 같은 헤이그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9조의 규정 두 차례에 걸친 헤이그 규칙의 수정 경위 및 그 수정 내용,
그리고 헤이그 규칙상 책임제한 조항의 해석에 관한 영국을 비롯한 외국 판례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헤이그 규칙 제4조 제5항에서 해상 운송인의 포장당 책임제한액으로 정하고 있는 100파운드는 금화 100파운드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인 책임제한의 적용에 있어서는 운송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동시에 운송물의 손해 발생의 유형이 운송물의 멸실훼손 연착인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상법에 의하여 운송인 책임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일반 원칙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이 적용됩니다.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화증권 또는 운송계약을 입증하는 문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도 운송인 책임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책임제한 배제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인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책임의 제한을 주장할 수 없고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작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개의치 아니하고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작위인데 형법상의 미필적 고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사건의 해석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일관되게 이를 중과실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법원의 민사판례상 중과실은 고의적인 이러한 인식이 있는 것을 중과실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형법상의 미필적 고의와 크게 차이가 없는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운송인 자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데요. 운송인 이외의 선원 기타의 선박 사용인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제한이 인정이 됩니다. 선장 등 선박 사용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해상 기업 활동의 특성상 사용인 또는 기업 보조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물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해상법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데요. 운송인 자신의 고의에 대하여 운송인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것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운송인 자신의 중과실을 책임제한 배제 사유로 규정한 것입니다. 운송인이 법인인 경우에 중과실의 유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입니다. 적어도 법인의 내부적 업무 분장에 따라 당해 법인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대표기관에 가름하여 사실상 법인의 의사결정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는 운송인 자신에게 중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상법이 정하는 특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운송인의 책임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는 제797조 제1항의 규정은 운송인 책임제도의 기본 원칙에 속하는 것으로 책임제한의 적용을 부정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판 1996년 12월 6일 96-31611 사건입니다. 상법 제789조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운송인의 피용자인 선원 그 밖에 선박 사용인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운송인 본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나 무모한 행위가 없는 이상 운송인은 상법 제789조 2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대판 2001년 4월 27일 99-71528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제789조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운송인의 책임 제한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작위 이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라고 한다. 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운송인의 피용자인 선원 그 밖에
선박 사용인에게 고의 또는 무만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운송인 본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나 무만 행위가 없는 이상 운송인은 상법 제789조 2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운송인의 운송이 해상 운송의 성질을 가지는 한 해상에서의 피용자뿐만 아니라 보세 창급자와 같은 육상에서의 피용자에게 고의 또는 무만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대판 2006년 10월 26일 2004-27082 사건입니다. 운송인의 책임 제한의 배제에 관한 상법 제789조 2 제1항의 문헌 및 입법 연역에 비추어 단서에서 말하는 운송인 자신은 운송인 본인을 말하고 운송인의 피용자나 대리인 등의 이행 보조자를 포함하지 않지만, 법인 운송인의 경우에 그 대표기관의 고의 또는 무만 행위만을 법인의 고의 또는 무만 행위로 한정한다면 법인의 규모가 클수록 운송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 하업의 기관으로 이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단서조항의 배제 사유가 사실상 사문화되고 당해 법인이 책임 제한의 이익을 부당하게 향유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기관뿐만 아니라 적어도 법인의 내부적 업무 분장에 따라 당해 법인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대표기관에 가름하여 사실상 회사의 의사결정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그가 이사회의 구성원 또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그의 행위를 운송인인 회사 자신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멸실훼손 연착 2배의 손해의 경우에는 운송인의 운송계약에 관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 2배의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법의 일반 원칙에 의하여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또 운송인 책임 제한은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화증권 그 밖에 운송계약을 입증하는 문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문서에 기재된 가액에 따라 배상하여야 하므로 책임 제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송화인이 운송물의 종류 또는 가액을 고의로 현저하게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다음은 선주 책임 제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인의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을 규정한 제797조는 제769조부터 제774조 및 제776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97조의 책임 한도액은 운송물 하나하나에 대한 개별적 책임 제한이므로 운송인은 그 한도에서 부담할 채무액을 포함하여 그가 부담할 채무의 전체에 대하여 다시 선주 책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운송인 책임 제한 제도는 저가 대량 운송과 운송인의 위험 부담의 축소가 서로 대가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한 것인데요. 선주 책임 제한 제도는 대형 해난 사고의 경우 선박 소유자의 총 책임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함으로써 해상기업의 결정적 도산을 방지하고 최악의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한도가 미리 정해짐으로써 책임보험에 부과하기가 쉽게 되어 피해자에 대하여도 최소한의 배상이 보장된다는 정책적인 이유로 인정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행위 책임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법행위 책임과 경합을 하게 되는데요. 육상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는 청구권 경합설과 법조 경합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상법 제5편도 1991년 개정 전에는 운송인의 고의과실로 운송계약을 불이행하였고, 동시에 그 운송인의 행위가 민법상의 불법행위의 요건도 함께 충족하는 경우에 운송인은 채무 불이행 책임만 지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행위 책임도 경합하는 것인지가 다투어져 왔습니다. 책임의 경합을 인정하여 운송인의 불법행위 책임도 묻는다면 계약 책임에서 인정되는 책임 제한, 면책 사유, 단기 시효 등에 의한 책임의 면제 또는 경감을 인정한 해상법의 규정은 무의미해진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판례는 청구권 경합설을 취하여 왔으나 1983년 이후 선화증권 기재 면책 약관은 운송계약상의 채무 불이행 책임뿐만 아니라 그 운송물의 소유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에 적용키로 한 당사자의 수문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종류의 청구권 경합설을 유지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법조 경합설과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내려왔습니다.
1991년 상법 개정 이후에는 해상 운송에 대하여 운송인의 면책 사유나 책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운송인의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한다는 명문 규정을 두어서 법조 경합설에 따른 입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하게 됩니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 제4조 2 제1항과 함부르크 규칙 제7조 제1항을 수용한 것인데요. 입법적으로 법조 경합설의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사실상 운송인 면책제도나 책임제한 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입증책임과 관련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되어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해진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운송물 손해에 대한 입증자료가 대부분 본선 측에 있다는 점에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에도 운송인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자에 대하여 비교적 손쉽게 입증자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운송인이 면책을 주장할 경우에 이를 부정하는 사실관계를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굳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피할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는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제795조 제1항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운송인 등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인이 운송인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사용인의 불법행위 책임과의 경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인의 불법행위 책임과의 경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 제4조 2 제2항 및 제3항, 함부르크 규칙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수용한 것인데요.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가 운송물의 사용인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인의 불법행위 책임과의 경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 제4조 2 제2항 및 제3항, 함부르크 규칙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수정한 것인데요.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도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 제한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운송인과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운송물에 대한 책임 제한 금액의 총액은 상법상 운송인의 책임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음 실제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과의 경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79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가 운송인 이외의 실제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합니다. 실제 운송인의 책임의 원인은 불법행위 책임인데요. 히말라야 약관의 내용을 법률의 규정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구권 경합과 제적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인의 채권 및 채무는 청구 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송인의 책임 경감 금지와 예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5편 해상편의 개품 운송계약에 대하여는 운송인의 책임 및 운송인 책임 제한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선화증권상의 배상액 산정 기준에 관한 약관이나 운송인의 책임 결과의 일부를 감경하는 배상액 제한 약관은 원칙적으로 제799조에 저촉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제799조의 책임 경감 금지 규정은 운송인의 책임 및 책임 제한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보고 있으므로 운송인의 책임을 확장하거나 또는 가중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금 청구권의 양도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무효가 됩니다. 운송물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송화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그의 보험금 청구권을 운송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송화인이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보험자와의 사이에 보험자가 운송인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특약을 하면 운송인은 결과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이를 금지한 것입니다. 운송인의 책임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 또는 면제하는 한편 법에 정해진 이상으로 부당하게 감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사안동물 운송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안동물의 운송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을 상법상 규정보다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합니다. 사안동물의 운송에는 여러가지 항해상 위험이 크므로 운송인의 책임을 감면하는 특약을 금지하면 운송인이 이의 운송을 기피하거나 또는 높은 운임을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부르크 규칙 제1조 제12호 및 제5조 제5항을 받아들인 규정입니다. 다음은 가판적 운송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화증권 그 밖에 운송계약을 입증하는 문서의 표면에 가판적으로 운송할 취지를 기재하여 가판적으로 운송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운송인의 책임을 상법상의 규정보다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합니다. 가판적 운송은 사안동물의 운송과 마찬가지로 위험이 크고 컨테이너 화물 운송 등이 발달하면서 실제 가판적자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는 실무상의 고려에 의하여 운송인의 책임 감면 특약을 유효로 규정한 것입니다. 운송계약서 앞면에 운송인이 임의로 가판적 운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영국에서는 스펜스카 트랙터 마리타임 에이전시 사건 이후 운송인이 운송물 관리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면 가판적 운송 자체가 운송계약의 본질적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1969년의 홍콩 프로듀서 사건 이후 영국의 법리를 받아들이고 있으나 영국 법원에 비하여 가판적 허용 조항이 공공질서의 법리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가물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에 대한 일반 원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송화인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 운송물을 위탁할 때에는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상운송인의 고가물에 대하여 특칙을 규정한 제136절 해상편에서 준용한 것인데요. 송화인이 고가물에 대하여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고가물이 멸실훼손되더라도 운송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송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송화인에 대하여는 고가물에 대한 사전의 명시를 유도하여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명시하지 않은 운송물에 대한 주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인은 보통물로서의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운송인이 보통물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보통물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견해와 고가물을 보통물로서 가액을 환산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 또한 송화인이 고가물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켜 송화인에게 고가물의 명시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 제136조의 입법 취지라는 점에서 볼 때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신고하지 않은 고가물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보통물로서의 주의 의무도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고가물은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고 운송물이 취급에 있어서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운송인에게 고가물의 가액과 성질을 고지함으로써 보관 및 운송의 방법이나 장소의 선정 등에 있어서 운송인이 특별한 취급을 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운송의 인수 여부의 판단이나 운임의 책정에 있어서 보통물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송화인으로 하여금 고가물의 종류와 가액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입법의 취지가 있습니다. 고가물임을 모르고 운송하는 운송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모든 운송물에 대하여 보통물로서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주의 의무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고가물에 대하여는 운송인이 면책되는 본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의무의 이행 문제를 굳이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운송인이 고가물임을 모르고 운송을 인수하였지만 고의로 그 고가물을 멸실 훼손시킨 경우까지 운송인을 면책시키는 것은 심히 형평에 반하기 때문에 운송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육상운송과는 달리 대량 화물의 저가 운송을 특징으로 하는 해상 운송의 특성상 보통물로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운송인이 우연히 고가물임을 알게 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화인이 고가물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운송인이 우연히 고가물임을 알게 된 경우에 어느 정도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되는가가 문제되는데요. 1. 운송인은 보통물로서의 주의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고가물로서 책임을 진다는 설이 다수설이고요. 소수설로는 운송인은 고가물로서의 주의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고가물로서 책임을 진다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량의 물건을 다루는 운송인에게 우연히 알게 된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 고가물의 명시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운송인은 면책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 견해가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시하지 않은 고가물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고가물을 명시하도록 한 제136조의 규정의 취지에 역행하는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제136조와 관련되는 고가물 불고지로 인한 면책 규정은 운송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송화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송화인은 운송인에게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136조 입법 취지는 거의 무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798조의 취지를 볼 때 개품운송계약에서는 육상운송계약과는 달리 고의가 없는 한 운송인은 송화인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겠습니다. 대판 1991년 8월 23일 91-15409 사건입니다. 상법 제136조와 관련되는 고가물 불고지로 인한 면책 규정은 일반적으로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운송인의 운송이행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운송과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송화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동의는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운송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위 면책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 제7-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